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글이 전 세계 문자학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과학적으로 연구한 한글의 우수성에 기존 관계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도대체 그의 어떤 연구가 전 세계 언어학자로 하여금 한글을 다시 보게 하였을까요? 그 놀라운 사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2초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제프리 샘슨, 영국 서식스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입니다. 그는 평생을 문자와 언어, 그리고 인간의 사고 구조를 연구하며 살아온 분이었죠. 책상 앞에 앉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들을 뒤적이며 인류가 어떻게 소리를 글자로 표현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해 왔습니다. 그의 저서 문자 체계의 언어학적 임무는 언어학계에서 문자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판으로 불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글자를 쓰는가? 문자는 언어보다 더 오래 남는다. 문자 체계는 인류의 지적 창조물 중 최고봉 중 하나다. 나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쳤다. 샘슨 교수는 알파벳부터 상형 문자, 한자, 아랍 문자 심지어는 점자까지 전 세계 수십 개의 문자 체계를 비교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문자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문화, 감정이 녹아든 산물이라고 그는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연구 프로젝트 중 그는 동양의 문자 체계를 정리하던 중이었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는 독특한 문자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훈민정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이었죠. 이건 뭐지?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 글자 모양에 그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시작하면서 샘슨 교수는 곧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책상에 엎드린 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과학성과 체계성, 그리고 철학이 담긴 문자. 그가 읽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문장 하나하나에서 한 사람의 천재적 사고와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혁명이야. 그는 마치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한 듯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토록 다양한 문자를 연구해왔지만 이처럼 완벽하게 설계된 문자는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의문학적 분석, 조음 위치까지 반영된 글자 구조,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배려까지. 이건 그 어떤 문자보다 앞서 있다. 수백 년을 앞선 지성이다. 그의 눈엔 감탄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왜 이토록 위대한 문자가 세계적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 왜 아무도 이것을 문자 혁명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샘슨 교수의 손은 다시 키보드 위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완전히 다시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에 한 문장을 첨가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 중심 언어 철학의 결정체이며 글자 자체가 교육이자 과학이며 예술이다. 샘슨 교수는 문자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그램이라고 불리는 글자입니다. 이건 뜻을 중심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가 대표적이죠. 한자는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이라는 글자는 산을 뜻하죠. 이처럼 글자 하나가 바로 뜻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어가 바뀔 때마다 전혀 새로운 글자를 배워야 하니까. 외워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익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음절 문자입니다. 이건 소리를 중심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특히 음절, 즉 한 번에 내는 소리 단위를 나타냅니다.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거 일본에는 자체적인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서 사용했는데 점차 발음만 빌려서 쓰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뜻보다는 소리에 집중한 글자라서 한자보다는 배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자 수가 많아서 외워야 할 기호가 수십 개는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벳입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언어들이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알파벳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냅니다. 장점은 글자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 합쳐도 약 50자 정도만 외우면 어떤 단어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훨씬 수월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충격을 준 네 번째 방식. 바로 피처 문자입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방식입니다. 그냥 이 소리는 이런 글자라고 적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글자에 담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자음인 미음을 보면 입술을 닫고 소리를 내는 걸 생각하게 하죠. 실제로 미음은 입술을 닫아야 나는 소리입니다. 또 시옷은 이빨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는 느낌인데 그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피처 문자는 발음할 때 입이나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글자 모양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면 아, 이건 이런 식으로 발음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이러한 문자 체계는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배우는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글입니다. 네, 우리가 쓰는 한글이 바로 이 피처 문자입니다. 샘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어떤 문자도 발음기관의 작동 방식을 그리지 않는다. 단 하나 한글만이 그것을 해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문자 체계를 연구해오면서 의문의 원리를 시각화한 문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죠. 한글은 자음의 모양이 발음할 때마다 입, 혀, 목구멍의 위치를 형상화해 만들었습니다. 모음도 하늘, 땅, 사람을 기본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문자 체계는 인류 문자 역사상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샘슨 교수는 이 점에서 한글이 그저 쉬운 문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문자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이 만든 문자 중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아름답다. 샘슨 교수는 문자 체계의 언어학적 입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그 구조가 너무도 체계적이고 철학적이어서 문자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더 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글이 한국어를 위한 최고의 문자 체계인지 여부를 떠나 한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성취 중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 샘슨 교수는 한글을 단순히 소리와 뜻을 담은 기호 체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든 설계의 결정체로 보았습니다. 즉, 자연스럽게 진화한 다른 문자들과는 달리 누군가가 인간의 언어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과학적 원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문자 체계라는 것이죠. 한글의 자음은 단순히 소리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음성학 수업에서 배우는 조음 위치와 일치하죠. 모음 역시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천지인의 조합은 단순한 음가 표시를 넘어서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표현합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정수를 담은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샘슨 교수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감탄했습니다. 그에게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닌 인간 이성과 창의력,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애정이 결합된 기념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적은 기본 문자로 모든 발음을 조합하는 체계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거의 없다.
이것은 컴퓨터 언어를 연상시킨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 즉 24자의 조합만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절 단위 조합형 문자로서 효율성이 극대화된 구조로 알파벳보다 논리적입니다. 문자라는 것은 보통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되지만 한글은 불과 수년 만에 정립되었다. 제프리 샘스는 문자 창제의 속도와 완성도 면에서 한글은 문자사 최대의 예외 현상이라 강조했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의문학, 철학, 민본주의 정신을 녹여낸 문자 체계를 3년 만에 설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제타석의 해독보다 어려운 문자 설계를 조선은 스스로 창조했습니다. 그의 연구 발표는 한국 내 연구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으며 서구 이론을 단순히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한글 구조가 이론 자체를 이끌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샘슨 교수는 말합니다. 한글은 문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이고 예술이며 인류애의 실현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언어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샘슨은 마치 성스러운 유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학자로서의 이성조차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학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교하게 훈련된 이론과 분석의 언어는 세종의 정신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내가 연구했던 모든 문자가 마치 원시적 설계처럼 느껴진다. 한글은 그에게 있어 문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배우기 쉬워야 하고 발음에 맞아야 하며 글자의 배치에도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지금의 사용자 경험 개념보다 수백 년 앞선 사상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것을 과학이라 불렀고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그것을 예술이라 불렀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것을 인류애라 명명했습니다. 문자란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그리고 한글은 그 정의를 완성시켰다. 샘슨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글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한글이 보여주는 위대한 가치를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인본주의적 설계 철학을 동시에 담고 있는 문자입니다. 이처럼 완성도 높은 체계는 기존 세계 문자학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흔들었습니다. 1453년 겨울, 한양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종은 앓고 있었습니다. 시력은 흐릿했고 기침은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간언했습니다. 전하, 부디 그만하시옵소서. 백성은 그를 몰라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떨렸고 한 글자를 쓰는 데에도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백성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세종은 마지막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방에는 측근 집현전 학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인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 이 글자를 백성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종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못 배운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없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 문자는 백성에게 되찾아 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창호 너머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세종의 눈빛은 마치 마지막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천 개의 문자가 있지만 단 하나의 문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창제자는 백성을 위해 신이 되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이 있었고 설계가 있었고 과학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천지와 인간이 어우러진 우주의 언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는 지배자의 권력을 내려놓고 백성의 목소리를 문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자가 지배하던 시대, 세종은 문자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은 설계된 설명서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운 원리, 발음 구조, 자음 모음 설계 근거 모두 문서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유일의 문자 설계 매뉴얼입니다. 인류 역사상 문자의 구조와 원리가 이토록 완벽하게 기록된 예는 없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꾼 철학이며 사람을 중심에 둔 혁명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한글을 칩니다. 그냥 두세 번만 누르면 하나의 글자가 완성되죠. 누군가는 궁금했어요. 왜 한글 자판이 이렇게 편하지? 혹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학교 연구실에서 산업기술 논문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2024년 한 연구팀은 한글 자판의 손가락 피로도를 분석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어떻게 배열하면 손가락이 덜 아플까를 계산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기존 자판보다 최대 7.5% 더 효율적인 배열이 나왔습니다. 오래 타자할수록 손가락은 덜 아프고 속도는 더 빨라졌죠. 즉, 한글 자판은 이미 최적에 가까운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한글은 왜 배우기 쉬울까? 그 답은 음절 단위 덩어리 인식에 있었습니다. 소리 하나하나 따로 보는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가, 강, 꽃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바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그 구조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배우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운 문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연구자는 얼굴 인식 자판도 만들었습니다. 눈동자 움직임, 표정만으로도 한글을 입력할 수 있는 자판이죠. 이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자판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잘 맞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자다. 그냥 우리가 편하니까 쓰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의 자판과 비교하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과학적인 구조였던 거죠. 이제 우리는 되묻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글자. 그 위대함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글을 올리며 일기장을 적을 때도 사용하는 이 문자.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잊고 살았던 이 문자. 바로 세상을 향해 열린 가장 위대한 설계도. 샘스는 그 진가를 알아보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지 글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술. 그 모든 것이 담긴 기적의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국 학자의 한글 연구를 통해 한글 체계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던 한글이 글로벌 시대의 대표 문자로 각광받는다는 사실에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한글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댓글을 통하여 지적과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